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또 간만에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논술 강의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죠. 예, 오늘은 이전에 하다만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보클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케인즈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의 계획은, 이 경제학사의 강의 계획은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 막스, 일단 이렇게 세 편을 구상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또 소비사회 쪽으로 필요해진다면 제도주의 학파로 들어가는 구분되는 배블런까지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도 뭐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단지 그냥 경제학을 한때 좋아했던,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여전히 책은 아직은 뭐 철학이나 이제 인문학 쪽으로 비슷하게 많이 파다 보니까 요즘 경제학 책을 많이 못 보는 게 어떤 그 미천의 한계를 많이 드러내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물론 그리고 철저하게 이 강의는 제 관점이라기보다 이 책의 저자 토드 부클츠의 관점을 철저히 따라가면서 말 그대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총평도 하면서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배경음악은 에디 긴즈 버전입니다. All the Things You Are. 여기 좀 재즈 피아노나 뭐 재즈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에디 긴즈 버전으로만 이거를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버전들보다 저는 역시 이 버전이 가장 좋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듣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마저 듣고요. 자, 이제 케인즈 부분입니다. 사실 저번주가 아니죠. 저번 수업 애덤 스미스 버전에서는요, 애덤 스미스 편에서는 사실 애덤 스미스는 이제 시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경제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애덤 스미스면 보이지 않는 손이고 케인즈 하면 이제 혼합 경제 정책이죠. 혼합 경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복지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애덤 스미스가 원래 이제 추구했던 거는, 여러분 이제 제가 아마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이 혹시 안 나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경제학사의 흐름에서 볼 때는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즉, 절대적인 어떤 보편적이고 시대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이론이 특히 경제학에서는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항상 모든 이제 인문사회학은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 두 가지 축을 항상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공간적, 그 국가, 혹은 그 지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따져보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보편적인 진리,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분야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케인즈냐 애덤 스미스냐 같은 논쟁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걸 절대적인 어떤 어떤 뭐 대학생들이 어떤 이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 이론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저도 뭐 한때 학부 때는 이거 공부하면 이게 진리 같고 이거 공부하면 이게 진리 같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는데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죠. 2014년에 바로 한국이라는 이 공간, 2014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을 어떻게 잘 읽어내는가가 사실 뛰어난 어떤 경제 정책가들의 몫이 아닐까, 경제학자들의 몫도 그게 아닐까. 이 국가에, 이 상황에 어떤 경제가 처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민영화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민영화 무조건 찬성, 뭐 민영화 무조건 반대. 이런 논리 자체가 사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요.
각 논리 안에서 갖고 있는 장단이 존재하는데 이게 당장 한국적 사회에 맞는가 이거를 먼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항상 사회정책의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할까요? 항상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은 뭐냐면요. 그 안에 여러 이권들 결국 여러분 일종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론과도 상관없고요. 원래 어떤 이 정책 원리와도 상관없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영화를 하고자 주장할 때 민영화를 함으로써 어떤 그 자기 개인, 자기들 어떤 집단이 얻는 이기적인 어떤 이득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바탕으로 무조건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정치화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힘의 게임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은 민영화를 또 반대한다도 마찬가지예요. 민영화를 반대함으로써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어떤 의도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냥 철저하게 이걸 민영화를 반대해야지만 내 밥그릇이 안 끊기니까 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기성에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밥그릇이 끊어진다 하면 사실 여러분 충분히 투쟁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익이 중요해도요. 자기 개인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자기 생존권을 걸고 투쟁해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나 사회에게 그것을 요구할 정당한 그 필요가 있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기존의 그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을 바꿨을 때 내 밥그릇이 끊긴다라면 내 밥그릇 따로 챙겨줘. 따로 내가 밥그릇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런 논리는 여러분 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무슨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라. 이거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누렸던 그 추가적인 여러분 이익 있죠.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되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이 정책이 이렇게 시행됐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면 그런 건 여러분 막을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중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려다 보니까 현실 경제 정책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그 4대강 사업이죠. 그 4대강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도 그렇죠. 개인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일종의 어떤 그 폭력적인 그죠 국가 산업인데 이런 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여러분. 그죠?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케인즈 정책 방식에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케인즈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케인즈주의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챕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레이건오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게 이제 1981년일 거예요. 79년이 영국의 대처리즘, 81년이 아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영국의 이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오믹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사실은 그 전까지 사실은 이제 전체 어떤 이 강대국들을 풍미했던 이 케인즈주의가 쇠락하고요.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혹은 새 고전학파라고도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활개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건 대통령 팀들이 추구했던 게 바로 애덤 스미스를 상징으로 어떤 이제 자유경제 정책,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민영화와 규제 완화. 여러분, 그러니까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요. 언제든 이건 암기해두시면 편합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편합니다. 그 시장 경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정책 두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잘 보면 MB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둘 다 사실 이걸 추구하고 있죠.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죠. 여하튼 이제 여러분 내가 물론 법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 상황에서도 적용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여하튼 여러분 레이건 이후로는 애덤 스미스의 어떤 흐름이 다시 부활했다라면 사실 그 이전까지죠. 그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닉슨 대통령까지는 사실 케인즈의 넥타이를 메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케인즈의 경제 정책이 사실은 세계를 풍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요 케인즈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케인즈주의자란 어떤 겁니까? 이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케인즈주의자라고 할 때 케인즈주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첫째 민간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못할 수도 있다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 이론은 민간 경제는 그대로 내비둬라, 그죠?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놔두면 알아서 가장
최적점을 찾아서 완전 고용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여러분 그 시장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단 반대인 거죠. 완전 고용에 이르지 근데 못한다라고 단언한 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태로 쓰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케인즈는요. 이 이 신자유주의의 이론이죠. 시장경제 이론의 그 원리 자체를요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현실의 경제는요 그렇게까지 이 자유시장의 어떤 이 흐름, 어떤 이 메커니즘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춰서 최적점을 이루게 되는 그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 게 현실 경제다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첫째는 민간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불안정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이죠.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불안정 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케인즈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복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요, 사회복지는 재분배 정책이고요. 일반적인 여러분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재분배 정책 이전에 바로 분배 정책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인 분배 정책, 여러분 모든 경제 정책은 다 어떤 그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리고 재분배는 다시 거기서 돈을 다시 걷어서 세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것을 또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잠깐 배경이 나옵니다. 어쨌든 케인즈는요 1883년도생이고요. 1883년 영국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청교도는 굉장히 엄격한 그죠? 신교의 어떤 종파라고 해도 되나요? 청교도. 부모와 달리 그는 청교도 윤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네 자유롭죠. 평생 동성애적 취향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이때 케인즈도 그랬고요. 케인즈가 실제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죠. 케인즈가 여러분 거의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케임브리지에 들어가 가입했던 사도들이라는 사교 모임, 이거 어퍼스틀 이거죠. 사도들이라는 사교 모임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모임이었다. 거기서 그 당대의 어떤 천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또 동성애적 취향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철학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천재죠. 비트겐슈타인 또한 어떤 동성애적 취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외로 많은 천재들이 동성애적 취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물론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요.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의외로 동성애자 숨겨져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분들도 자유로웠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정말로 유대인 출신들이 정말로 뛰어난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도 천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렇게 묘한 어떤 흐름이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냥 한번 기억만 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뭐 영화 감독이든 예술가들 보면요 국적과 상관없이 보통 유대계 출신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여하튼 보시죠. 케인즈는요, 그 전공은 경제학이 아니었어요. 수학을 전공했고요. 경제학을 처음 접한 건 일단 그 학부를 졸업하고요.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이미 당대 유명했던 경제학 교수죠. 알프레드 마셜의 경제 원론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가 경제학 수업을 공부한 건 이게 충격적이에요. 단지 8주만입니다. 8주. 그러니까 경제학 수업을 자기가 수강한 거겠죠. 공부를 제대로 한 거는 8주만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갔으나 이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마침 마셜의 강사직제에 이끌려 경제학 강사로 직업을 옮긴다. 어떻게 8주 공부하고 경제학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여러분 부조리한 어떤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물론 아니겠죠. 천재란 뜻이죠. 부럽습니다. 사실 뭐 경제학을 그죠? 오히려 이거에 대한 열등감은 저 같은 아마추어보다 그쵸 오히려 교수님들이겠죠. 경제학 교수님들 중에 막 8년이 뭐예요, 그죠? 막 수십 년을 공부를 해도 어떤 이 케인즈의 어떤 그 발치도 못 따라가는 그죠? 그런 거 안에서 멈추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참 이런 살리에르 증후군이 막해 치솟을 것 같아요. 여하튼 굉장히 케인즈의 삶이 여러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자 케인즈는 다시 경제학 강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세계 전쟁과 함께요. 재무성의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죠. 재무성, 돈 관리하는 데죠. 패전 독일의 보복적이고 비논리적인 배상금을
승전국에서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세계사의 상식이죠.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죠, 사실이요, 여러분. 근데 독일이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강해진 걸 보고 굉장히 불안을 느꼈던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죠. 이들이 이제 독일에게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배상금,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빚을 내도 여러분 사채업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을 주니까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을 줘야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라도 갚을 텐데, 그죠? 근데 한 국가와 국가의 문제인데 독일에게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한 거죠, 청구. 그러니까 이때 케인즈가 반대를 합니다. 이거 결국 이렇게 가면 전쟁 날 거다. 그죠? 여러분 너무 괴롭히다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면 그걸 돕는 게 나을 텐데 너희가 감히 그죠? 감히 우리를 침범해라고 하면서 독일을 그냥 아주 그냥 잘게 쪼개고 그리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면서 독일 사회가요 완전히 절망의 처음에 빠지죠.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현실적 정책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전 국민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피폐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뭐가 나오죠? 충분히 마음이 약해질 때죠. 그때 여러분 히틀러, 나치당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케인즈 예언이 정말 그대로 적중하거든요. 케인즈의 말대로 사실은 독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배상금만을 청구했다라면요.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죠? 왜냐면 독일 국민 전체가 어쨌든 여러분 히틀러가 여러분 그 박정희랑 틀려요. 박정희처럼 그냥 개망란처럼 그죠? 혼자 지가 권력을 잡고자 해서 몇몇 애들 딱 끌고 모아가지고 군대적인 어떤 방식이죠. 쿠데타잖아요. 쿠데타. 한국처럼 쿠데타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 독재자 하면 여러분 독재자 하면 자꾸 히틀러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히틀러의 독재는요 최소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요. 독일 국민의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절차를 거쳤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절차가 좀 여러분 또 구린 건 많죠. 하지만 역시 이제 비리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요 자기 권력, 자기 욕심 때문에 국가를 뒤엎는 그런 행동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독일 국민들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권력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항이 적은 거죠. 오히려 독일 국민들이 다 같이 마음이 절망에 피폐해져 있을 때 정말 여러분 마치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그죠? 계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빛이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칠흑같이 어두운데 히틀러가 빛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물론 그 빛은 다시 독일 국민의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빛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결과는 뭐 알았나요? 일단은 강한 민족주의로 다시 뭉치고요. 그죠? 그리고 강한 어떤 군사력을 뭉치는 이 히틀러의 어떤 이 카리스마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틀러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전쟁 배상금 안 갚는다. 바로 그냥 선언해버리죠. 안 갚아 이 새끼들 이러면서 그죠? 바로 나중에 힘을 몰래 키우다가 세계 2차 대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케인즈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 인간이에요. 이게 직관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케인즈 경제학은요. 마치 철저한 논리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케인즈 스스로도 나중에 그 주식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물적인 어떤 그죠? 이 본능, 이거는 직관적인 어떤 이런 판단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하튼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실증을 느끼고요. 사실 삐진 거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케인즈는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것이라 예견했고, 그렇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고요. 케인즈는 42세에 결혼을 합니다.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요. 여자랑 결혼해요. 재테크에도 천부적 소질이 있어 갑부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 경제학자가 부자인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직관, 애니멀 스피릿이죠. 이건 직관은 애니멀 스피릿이 아닌데요. 사실은요. 오히려 어쨌든 어떤 동물적인 어떤 본능, 활력 이런 거죠. 이런 판단에 의해서 주식에 굉장히 재테크 다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애덤 스미스, 케인즈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비슷한 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약간 일종의 학문이요. 취미야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이 심심해서 쓴 거라고 했죠. 너무 지루해서 그죠 여행지에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조금 쓰다가 만든 게 국부론이었다면 케인즈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케인즈도요. 평생 이게 역동적으로 살았지만 케인즈가 주로 가장 많이 투여한 시간들은요 오히려 그 예술 작품 같은 거
그죠? 어떤 예술, 뭐 연극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하고, 비트겐슈타인도 실제로 뭐 그 극장에 그렇게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극장에서 그냥 영화 보고 쭉 그냥 퍼즐로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겼다고 하는데, 뭐 역시 부럽죠. 완전히 그 의미. 자,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을 좀 볼게요. 대공황과 고전학파의 몰락. 1929년에서 33년 사이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이제 마비된 거예요. 실업률이 그 당시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3%에서 25%로 치솟았고요. 8배가 올라간 거죠. 실업률이 3%에서 25%. 국민 총생산량도 절반으로 줄어버리고요. 이거 무서운 거죠. 생산량, GDP가 절반으로. 그리고 국민 수입도 1933년에 그 국민 수입이 22년, 그죠? 10년 전보다 더 줄어버리죠. 그렇다면 어째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여러분 경기 침체는 원래 꼭 오거든요. 장기 불황으로 연결된 걸까?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1920년 활발했던 투자가 줄긴 줄었어요. 활발했던 투자가 줄었던 시기에 하필이면, 하필 이론이에요, 일종의. 소비자들도 소비를 줄였다라는 거죠. 투자가 주는 시기에 하필 소비자들도 같이 소비도 줄여버리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은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된다,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빚을 더 갚으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빚을 오히려 내야지만, 그죠? 빚을 내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하고 해야지만 경제가 더 돌아가는 건데, 이 경기가 침체다 싶어가지고요, 소비자들이 다 같이 주머니를 싹 닫아버리면 경기는 더더욱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 경제의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지, 한국 사회가 어때요? 계속 요즘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너도나도 지금 월급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물가는 물가는 뭐랄까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방식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국은 이미 그 상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거예요. 경기 안 좋아. 여기서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여기서 함부로 가게 냈다가 망할 걸.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일종의 신호죠.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사업은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확신과 용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투자하지 말자,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돈을 여러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업할 때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다 뭐죠?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옷가게를 한다 하면 도매상들한테 옷을 띄워야 되니까 도매상들의 수입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접으면 도매상들의 수입도 계속해서 없어지겠죠. 또 그것만 없어지나요? 건물주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되죠. 건물을 임대해야 되니까. 그럼 인테리어 업자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여러분 가게 낼 때 그냥 여러분 그 뭐 지하실 같이 막 그 벽돌 쌓여 있는 그런 데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화려한 거 그거 다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 싸그리 망하겠죠. 인테리어 업자들이 또 고용한, 그렇죠, 목수분들이 있으실 거죠. 기술자분들, 이분들도 급여가 없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경기가 침체될 때 이건 약간 연쇄 효과가 벌어진다라는 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사업자들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경기 어렵다, 뭐 월급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소비자들이 그럼 소비 자체를 우리 전기 아끼자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외식도 하지 말자. 우리 옷도 예전에는 시즌마다 뭐 한두 번씩 샀다라면 올해는 작년과 그대로 입자. 이런 거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아까 그 옷가게 용기내서 차렸다가 역시 또 망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용기내서 겨우 차렸어, 누군가는. 근데 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소비자들의 신호와 같이 연결되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차라리 빚을 갚아버리자.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모두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황이라는 시기도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또 하필 그때 국가는 보호무역지를 실시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쫄아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자기들끼리 예전에 그 애덤 스미스 방식의 여러분 국제무역을 했거든요. 자유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의 국부가 유출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 일단은 보호무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관세 장벽을 다시 높여버리면요. 그죠? 오히려 이게 더더욱이 아까 애덤 스미스의 원리에 의해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겠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설상가상으로 연방준비은행은 금융 긴축 정책까지 실행했다. 여러분, 이 연방준비은행은 FRB라고 부르죠.
최근까지 가장 이제 여러분 연방준비은행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제일 오래 해먹었죠. 물론 이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까지도 촉발시켰다는 어떤 책임론에 자유롭지 못했던 전설이었지만, 이 경제학계의 전설이지만 막판에 이제 2008년인가요? 세계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죠. 실제로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요, 결국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후에 어떤 버냉키가 이제 해왔고요. 이제 버냉키를 이제 이번에 퇴임하고, 아마 최초로 아마 현재 여성, 이제 연방준비은행장이, 선임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연방준비은행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금융긴축정책은 뭐죠? 금융긴축.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은행이 오히려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죠.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이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 빨리 돈 갚아! 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긴축정책이죠. 그 이자율을 올리고요. 이자를 올리면 뭐 하는 거죠? 은행의 돈을 더 가둬두려고 하는 심리거든요. 은행에 저축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금리가 높아졌네, 이자 많이 준대 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저금하겠죠.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 사업자들은 이자가 낮아야 돈을 빌리잖아요. 이자가 높으면 여러분 돈 빌리기 어렵죠. 그죠?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은행 이자가 10%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죠. 1년에 110만 원, 그러니까 1년이니까 10만 원씩을 더 내야 되는 거죠. 100만 원 빌린 거에 10분의 1을 더 내야 되는데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정책은 이런 이자를 올려가지고 또 걷어들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모든 경계 침체의 신호로 모든 경제가 다 움직였다라는 하필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고전학파에 의하면 시장이 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봤어요,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 시장경제 원리가 원래 뭐예요? 이런 거 신호를 읽어내고요. 누가 읽어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경제인들이 다 이걸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문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경제로는요.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인들이 다 이거를 신호를 이해해서요. 오히려 침체를 더 침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침체를 다시 호황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 작동하지 않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장의 원리가 모든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잘 해결해 왔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마비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케인즈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볼 때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케인즈의 정책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명언을 남겨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고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유명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의 가장 유명한 책이죠. 주저 일반 이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는 모두 죽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이론은요, 케인즈가 지금 여러분 인정했던 애덤 스미스의 시장 고전학파 이론들은요, 결국은 다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있으면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자동 시스템 자체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거죠. 아까처럼, 경기가 침체될 때 소비자가 같이 지갑을 닫아버리고, 그죠? 국가는 보험료를 해버리고, 그죠? 은행도 잘못 판단해서 긴축 정책을 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로 완벽한 자유경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릴래? 다 죽고 나서 조율되면 뭐 할래?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케인즈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당장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 이게 바로 결국 케인즈의 개념이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으니까 지금 빨리 불부터 끄자. 라는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금 돌지 않는 돈을 풀자.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돈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 너무 활성화됐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또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갈 경우에는요. 그때는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긴축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는다던가. 자, 여하튼 그래서 케인즈가 특히 비판한 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 법칙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세이라는 어떤 이 학자가 그동안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마치 이 시장 이론을 대표하는 어떤 명언이었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무슨 말이죠? 만들면 다 팔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미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에서 모든 게 조율되고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이 당시엔 제 생각엔 어차피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인즈 시대 1900년대로 넘어오면 사실은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급량이 좀 넘쳐나기 시작했던 때라고 볼 수 있죠. 초과 공급이죠. 일종의 경제적으로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수요 공급에 얼리 의해서 그러면 또 수요 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이 곧 수요를 창출하니까 걱정 마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간의 실업이나 대공황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물론 단기적인 초과 공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 그 수요가 다시 따라 올라갈 거다. 공급은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본 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이의 법칙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철저하게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케인즈의 어떤 반박 이론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고전학파의 논리를 케인즈가 어떻게 반박하는지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챙겨가시면 여러분 이번 수업은 성공한 거죠. 자, 고전학파의 핵심 논지는 첫째, 그러니까 케인즈 논지가 아니죠. 케인즈가 비판하는 고전학파, 즉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학파의 논리가 뭐냐면 첫째가요, 이자율이 유연하게 움직인답니다. 갑자기 이자율 얘기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이자율이 유연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움직여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준다는 게 첫 번째. 지금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임금과 우리 월급 있죠.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소비 감소에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사례를 보죠. 자, 이런 상황이야. 만약 개인이나 가게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면, 자, 지금 뭔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좀 쫄았어. 이러다가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여기서 괜히 너무 많이 돈 낭비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어. 소비 줄이자라고 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어요. 야, 오히려 저금해. 지금은 쓰지 마. 돈을 저축하자. 이거죠. 그러면 당장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소비를 줄이니까 당장 아까 뭐죠? 우리 외식도 줄였죠. 옷도 덜 입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상품이 팔리지 않는 거죠. 시장에서는요.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죠. 당연하죠. 원리상. 그러니까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경기 침체는 바로 직방인 거죠. 그러나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자, 저축이 늘었다고 치세요. 우리가 소비를 줄인 대가로 돈을 보통 여러분 다 금고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외에는 금고가 없죠. 우리들은 저축을 하죠. 대부분. 은행에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은 부자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은행에 일단은 자금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은행에 우리 저축을 많이 하니까 당장 은행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행은요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은행은 결국은요 그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다시 빌려줘서 이자놀이 하는 게 은행이죠. 이자를 또 받아 먹어야 그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력이 높아지면요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 원리가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 그랬을 때 지금 나는 돈을 별로 빌리고 싶지 않아. 이런 심리인데 은행이 그럼 나를 결국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자율을 낮추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아까 100만 원을 빌릴 때 연 이자가 10%인 것보다 100만 원을 빌릴 때 연 이자가 1%야. 이해 가세요?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1년이 지나도요. 만 원만 내면 돼. 이자로. 그럼 매월 얼마 내면 돼요? 1,000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겠죠. 1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1,000만 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1억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1억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10%가 넘는다고 하면 나는 매월 어쨌든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만 내야 돼요. 원금은 따로 그대로 남고요. 그죠? 그럼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은행이 야 제발 돈 좀 빌려와. 이자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호객행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율을 1% 말도 안 되겠지만 1%로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라고 하면요. 실제 이런 이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대출 이자는 물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싼 이자로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싼 이자가 보통은 한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3% 정도입니다. 여하튼 싼 이자로 1%라고 하면요. 1억을 빌렸는데 1%면 얼마예요? 연 100만 원밖에 안 하죠. 그러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이자로 내면 나는 1억이라는 돈을 굴릴 수 있어요. 그걸 굴려서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괜찮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대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일단 경기 침체 소비 신호가 와서 개인이나 가게가 쫄았어. 그 소비를 줄여. 그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저축을 늘린다는 얘기고, 저축을 늘리면 은행의 어때요? 은행의 이자율이 아까 뭐라고 했죠? 신속하게 움직인다죠. 은행이 돈이 많아지면서 이거 빨리 대출해줘야겠다 해서 이자율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자율이 다운돼요. 자, 여러분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기업들이죠. 가계 소비,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돈을 줄여서 은행의 저축량을 올리면 은행들은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을 낮춥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업하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활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럼 돈 좀 빌려볼까? 라고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감행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하나의 기업이 생길 때마다요, 경기는요, 어때요? 기업이 생기면 뭐 하는 거죠? 직원들 고용하죠. 그 직원이 누구죠? 우리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혹은 뭐예요? 원래 나를 고용한 사장이, 이자율이 싸가지고, 다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 가운데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 급여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뭐예요? 투자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다 아까 뭐였죠? 결국은 이 국내 안에 있는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소규모가 될 수 있지만 다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국 모든 경제 주체들의 그 소득을 다 높여주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투자는 곧 누군가의 수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죠. 금세. 그래서 이는 기업의 소비 증가가 이어지고 이 소비 증가와 고용 증가를 일으키죠. 투자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일손도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고용, 실업률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소비도 증가시키고 실업률도 낮춰주는 효과. 결국 경기는 다시 활성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론 딱 들어맞죠, 여러분? 이게 고전학파의 핵심 논지죠. 굉장히 어때요? 이론만 보면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면 나중에 이거 어디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전제가 좀 더 나오네요. 자, 혹시 그럼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치세요.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기업이 이자율이 낮아져도 공격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 낮아져도 여러분 기업이 꼭 빌려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실제로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요. 왜요? 소비 감소에 맞춰서 경기가 잠시 침체는 되긴 할 거예요. 경기가 잠시 침체되겠지만 이제는 뭐가 움직일 거다?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움직인다. 자, 이게 두 번째 전제였죠. 아까 첫 번째 전제는 고전학파의 첫 번째 전제는 뭐였죠? 이자율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신속하게 이자율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해결할 거다인데 설령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예요. 이자율이 움직이지 않아도 뭐가 움직인다? 잠깐 경기는 침체되겠지만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해서 경기 침체는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상품이 그럼 팔리지 않겠죠?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각 기업들은요, 자연스럽게 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소비 가격을 내리겠죠. 그죠? 옷을, 예를 들어 당장 이거 동대문이나 남대문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경기가 침체돼서 옷이 3만원짜리가 안 팔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라도 세일해야죠. 안 팔려서 재고로 쌓아두느니 팔아야 되거든. 3만원짜리를 반액으로 세일해서 15,000원에 판다 이러면 아까 어때요? 소비를 안 하려고 하던 각 가게에서 근데 50%나 세일하는데 저거 하나만큼 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인들은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기업은요.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요. 또 뭐도 낮아지죠? 임금도 떨어지게 된다. 왜냐면 임금을 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침체돼서 회사도 어려운데 여기서 임금을 올려줄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은 정체되거나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벌써 약간 함정이 있긴 해요, 여러분.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진짜 쉽지 않죠. 그죠? 심리적으로. 여하튼, 저임금은 감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업률을 오히려 줄여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히려 너 잘릴래? 임금 떨어질래? 이게 낫잖아요. 삭감할래. 그래서 삭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경기 침체되면 오히려 실업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물가는 다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는 그래도 활성화된다라고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지금 아직 케인즈의 반박 안 나왔어요. 케인즈 반박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고전학파 핵심 논지는 첫 번째, 이자율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였고, 두 번째,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게 움직여서 소비 감소에 대응한다. 이 논리였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펜으로 한번 써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개인 가게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돼요. 그러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생기는데 그때 바로 이 이자율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어떤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죠. 은행은 왜요?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인 대가로 저축을 늘렸고 은행은 그러면 돈을 벌었죠.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갖고 돈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감소해서 대출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율이 싸니까 그죠? 그 투자를 감행하면 그 투자는 결국은 기업의 소비 증가를 올리고요. 또 더 많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니까 고용 증가를 일으키죠. 그럼 결국 경기는 활성화된다. 이게 첫 번째 논거였고요.
근데 설령 이자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물론 소비 침체 조금 잠깐 일어나겠죠. 하지만 임금과 물가가 이 신호를 읽어내고요. 또 대응하는 두 번째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안 팔리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죠? 폭탄 세일을 하겠죠. 세일을 마구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시 이번엔 기회다라고 하면서 또 싸게 오히려 싼 가격으로 그죠? 그래 그 싼 가격이나마 이제 지갑을 다시 열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임금도 떨어지게 됨으로써 기업 자체도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위기를요. 그리고 실업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우리 가게한테도 직장을 잃는 것보다는 임금을 잠시 동안 감원시키는 게 그죠? 삭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감원이라는 말보다 삭감이라는 말이 낫겠네요. 그래서 다시 소비를 촉진시킬 거다. 이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제 케인즈의 화려한 반박을 보시죠. 케인즈 생각은 첫째, 저축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녹음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고준학파의 논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케인즈의 반박은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